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기묘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름날 홀로 승객이 없는 막차를 운행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당시 저는 고속버스 3년차에 접어든 승무원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노선이었는데 평일에는 28개의 좌석에 승객이 한 명도 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내방송과 함께 TV 안내 화면이 나오면서 가끔 머리카락이 쭈뼛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까지 TV와 실내등을 켜두곤 합니다. 그날도 어느 평일의 막차였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버스를 혼자 몰고 가는데 자꾸만 뒷좌석 쪽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다닥 가서 뒤쪽을 쓱 훑어본 뒤 다시 출발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룸미러를 쳐다보게 되더군요. 고속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는 보통 파란색과 주황색의 무드등 외에 다른 조명은 다 꺼놓고 운행을 합니다. 저도 그 상태로 해놓고 중부 내륙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맨 뒤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마치 영화 여고괴담의 복도귀신처럼 누군가 옆좌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조명을 다 켜고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쪽 조명을 켜놓고 쭉 달려서 괴산까지 갔는데 목덜미가 서늘한 게 휴게소라도 들러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고민도 잠시. 후딱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속도를 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마치 누군가 버스에 타고 있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자꾸 초조해지면서 룸미러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조명을 다 끄고서 악셀을 밟아 차를 몰다 보니 어느새 인천 시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된 저는 터미널로 가서 하차장을 그대로 통과했고 주차하는 박차장으로 가서 일단 버스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운행 일부를 쓰기 위해서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제 옆을 스쳐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조명을 켠 후에 버스 뒤쪽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24번의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더군요. 분명히 출발 전에 모든 좌석이 세워진 걸 확인했고 신호 대기 중에도 한 번 더 봤는데 말이죠. 아저씨, 고마워요. 밤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정말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혹시나 하고 선배 기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선배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장이버스를 운행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군대 전역 후 3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택시도 몰다가 98년 IMF가 왔을 때 대형 면허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때는 실기시험을 치는데 두세 달이 걸릴 정도로 사람이 몰렸었죠. 그러다가 버스가 안정적이라는 말에 취업을 하려 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없어서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운 좋게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에서 장이버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관리나 버스 세차 등 이런저런 업무부터 가끔 기사가 펑크나면 스페어로 운행까지 맡아서 했는데 차고지가 화장장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때는 피 끓는 20대 초반이었으니 무서울 게 없었더랬죠. 그저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그때는 리무진 따로 버스 따로가 아니라 아예 버스에 관 하나가 들어가는 크기의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냉동고지 냉장고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온도가 낮지가 않았습니다.
여름에 운행을 갔다가 청소하려고 냉동고를 열면 뭔가 묘한 냄새가 나곤 했었죠. 말통에 든 소독용 알코올을 바가지에 덜어서 냉동고 안에 뿌리고 대걸레로 꼼꼼히 닦은 후 문을 열어뒀는데 그래도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운행을 다녀온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무슨 사정인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도 참으로 안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예비차를 가지고 경기도로 운행을 나가라고 했고 그것이 첫 운행이었던 저는 무척 설레고 기뻤습니다. 아침 7시에 맞춰서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사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뭔가 싶어서 버스 앞에 멍하니 서 있으니 장례식장 관계자가 저를 불러서 커피 한잔 하라고 하더군요. 따끈한 커피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니 장례식장 관계자가 그럽디다. 잘 좀 신경 써서 해주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더니 관계자가 또 한다는 말이 20대 초반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영정 속에 있는 제 또래의 여성을 보자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고 유가족도 다 해봐야 5명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잘 부탁한단 말을 했고 이런저런 절차를 마친 후 관을 버스에 실어야 하는데 그것을 들 사람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서로 돕고 사는 세상에 잘 부탁한다는 봉투까지 받았으니 같이 들어줘야죠. 먼저 버스 조수석 옆쪽에 있는 냉동고 문을 열어둬야 했는데 평소에는 살짝만 힘을 줘도 잘 열리고 잘 닫히던 문이 그날따라 너무 무겁고 뻑뻑한 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겨우 문을 열었고 관을 같이 들어서 냉동고에 넣은 후 출발을 하려는데 첫 운행이라 긴장을 했는지 시동이 2번 꺼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으니 유가족 중 한 명이 와서는 봉투 하나를 또 줍니다. 한사코 안 받으려고 해도 아예 제 손에 꽉 쥐어주더군요. 그렇게 화장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는데 가는 동안 가족들은 울고불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관을 꺼내려고 하니 원래 레일이 깔려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던 게 그날은 또 뭐에 걸렸는지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었죠. 어찌어찌하여 겨우 마무리를 한 뒤에 고인을 모시고 인근의 절로 향했고 행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절의 스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제 손을 잡고 한다는 말이 고맙네. 총각 덕분에 탈 없이 끝났구만. 이건 또 뭔 소리지? 내가 총각인 건 어떻게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또 묘합니다. 모든 의식과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다시 유가족을 태우고 출발하는데 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봉투도 쥐어주고 자꾸 고맙다고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절에 다녀온 다른 선배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마, 너 처음 운행 나간 날 관 들어줬다며. 장가도 안 간 놈이 그걸 왜 들어주노? 아가씨 관은 절대 드는 거 아니라고 임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른 선배에게 물어보니 원래 미혼 남성은 죽은 미혼 여성의 관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보고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또 다른 여성의 관을 들어주게 되면 먼저 들어줬던 그 여자의 혼이 질투를 해서 저를 데려간다나 뭐라나 그런 말을 하더군요. 설마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 제가 운행 나간 그날 화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스님이 그러더랍니다. 망자가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망자치고는 상당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한동안 원인도 모르게 심하게 아팠고, 그 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싸우다가 결국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더랬죠. 진짜 망자가 질투를 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속버스를 몰면서 지방 운행을 할 때 일입니다. 보통 지방으로 운행을 가면 그 지역의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요. 터미널 건물에 각 회사마다 숙소가 있는 곳도 있고, 외부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모텔 같은 곳을 정해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경상도의 어느 소도시로 운행을 갔었는데, 당시 제가 소속된 회사는 숙소용으로 얻어둔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사님 2~3명 정도가 그곳을 사용했는데, 각자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종종 혼자 잘 때도 있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날도 밤 11시 반쯤 지방에 도착해서 업무를 마무리한 뒤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사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저보다 먼저 온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인근 동네 주민이라 집에 가고 저 혼자 숙소에 남게 되었죠.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왠지 모를 찝찝한 느낌. 사실 그 회사에 입사해서 교육을 받을 때 몇몇 선배들이 모 지역의 숙소는 귀신이 나와서 그쪽으로 운행을 가면 굳이 사비를 들여서 모텔 가서 잔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하루 자는 건데 그 돈을 쓰기도 아깝고 해서 그냥 숙소를 이용했습니다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음날 운행하려면 잠은 자야죠. 그래서 짐가방 하나 들고 원룸 앞에 도착해서 보니 숙소가 건물 4층에 있었는데 그 층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씻고 나와서 캔맥주 하나 따서 마시며 TV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문득 어떤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야, 거기 4층에 있는 원룸 있지? 거기서 귀신 자주 나온대. 그러니까 선배의 말인즉슨 기사님들 중에 아내가 무속인인 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귀신이 나오고 하니까 직접 와서 숙소를 봐줬답니다. 터미널 앞쪽은 소위 모텔촌이 조성돼 있었고, 이 건물도 원래는 모텔이었는데 폐업한 모텔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하는 말이, 여기서 죽은 사람이 여러 보인다. 남자 귀신 셋이 있네. 절대 싱크대 있는 쪽에서는 잠들지 마라.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쪽에 부족도 붙어 있었더랬죠.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자꾸 싱크대 쪽만 쳐다보게 되고, 이건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복도에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리고, 조명이랑 TV 끄고 자려고 누우니까 선배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TV를 켜서 볼륨을 줄여놓고 한참 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었죠. 누구세요? 옆집입니다. 왜 그러시죠? TV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 보니 볼륨이 18로 되어 있더군요. 그거 보고는 바로 옷 챙겨 입고 나와서 근처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제가 잠들기 직전에 분명히 음소거를 해놨었거든요.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제가 그 전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나 봐요. 옆방에서 TV 소리 들린다고 아니 새벽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럽니다. 마, 그 4층은 우리 숙소 말고 아무도 안 사는데 뭔 소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정 배차가 아닌 랜덤으로 배차를 받았었는데 고정 기사님이 쉬는 날에는 가끔 그 지역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사님들 스케줄을 먼저 체크했고 혼자 남게 되면 사비를 들여서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 말고 다른 기사님들도 모텔에서 잔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인천 터미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그리운 누군가를 만나서 울고 웃는 곳이기도 하죠. 가끔 막차도 끊긴 늦은 밤의 터미널엔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 인천 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이었는데 막 터미널에 도착할 때면 뒷목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온통 버스들로 가득 찬 주차장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왼쪽에 있는 승용차 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그날도 왼쪽 끝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버스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외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버스 틈 사이로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고양이를 잘못 봤나 하고 터미널에 있는 숙소로 향했는데 숙소는 건물 2층과 3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숙소로 걸어가고 있던 그때 대구에서 오는 버스 아직 안 오나요? 예? 그런 누군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몸을 돌려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부산에서 오는 버스 아직 안 왔습니까?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두 번 다 목소리가 다르더군요. 저는 후다닥 뛰어서 3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갔고 세면 도구를 챙겨서 텅 빈 공용 샤워실로 갔습니다. 멍하니 물을 틀어서 씻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대구에서 오는 차 안 왔어요? 부산은요? 그러면서 여러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물소리에 섞여서 들리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는데 온몸에 털이 쭈뼛서면서 진짜 미치겠더군요. 시간상 심야 버스들이 들어올 시간은 다 지났고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일 겁니다.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로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이어졌고 그걸 듣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눈만 감고 누워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버스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차가 있었나 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온나? 피곤하지?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헛소리가 다 들리는 걸 보니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하며 자리에 눕자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은 오후에 나가는 노선이라 늦음하게 일어나 보니 TV에 인천공항으로 가던 버스가 인천대교 아래로 추락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멍하니 뉴스를 보다가 문득 간밤에 들었던 버스 들어오는 소리가 생각나서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 시간에 터미널 들어오는 버스는 제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들었던 그 소린 뭐였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은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시외버스를 할 때 일입니다.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보는데요. 고속버스를 하기 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느 지방 소도시에 시외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막차 운행을 하다 보면 근처만 가도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드는 시골 간이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괴산 불정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남창이라는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사무이님 라디오 사연 중에 충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고갯길인데 영 기분 나쁜 곳이죠. 고개 꼭대기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저는 시외버스라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데 문제의 그날도 제 버스는 빈 차였습니다. 슬슬 고개에 접근하자 묘하게 소름이 돋았고 빨리 지나가자 싶어서 고개를 다 오르자마자 그곳을 바로 통과하려 하는데 저쪽 앞에서 누가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모는 버스 외에 다른 차는 없었거든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치기 미안해서 차를 세웠는데 이게 웬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다시 출발해서 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차를 세우고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뒤쪽으로 가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고 진짜 돌겠다 하면서 라디오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다시 버스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저씨, 추워요. 추워요. 라디오의 음악 소리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길 한쪽에 차를 세우고 모든 실내등을 켰습니다. 누구야? 나와! 누구야? 홀로 버스 복도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자 이내 잠잠해진다 싶더니 뒤쪽의 커튼이 휘릭하고 날리는 게 보이더군요.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뒤통수가 찌릿합디다. 뒷좌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보니 고개를 넘어오기 전에 닫아두었던 뒤쪽 천장 환기구의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닫아두었던 그 뚜껑이 말이죠. 저는 조용히 뚜껑을 닫고 자리로 돌아가서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목소린 다시 들리지 않았고 으슥한 도로를 거의 다 빠져나올 무렵 동네 바로 앞쪽에 있는 학교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도로에 방지턱을 지나면서 무심코 사이드 미러를 보니 가로등 아래쪽에 웬 여자아이 한 명이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잘 가요. 잘 타고 왔어요. 저한테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개에서 아래에 있는 동네까지 버스를 얻어 타고 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 후로 몇 번 더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만 태워주면 별탈 없이 학교 앞에서 알아서 내려서는 손도 흔들어 주더군요. 그 고개가 너무 험하고 위험한 도로라서 예전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어린 여학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